경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김영재 이톡, 예,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김영재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무슨 얘기 해보죠? 최근에 이제 미국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이제 금리를 인하시켰었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만 하면 약간 단조로우니까 그 중국하고 일본 이야기를 좀 곁들여서 그 G3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의 주역이 되는 미국, 중국, 일본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미국이 2022년 3월에 금리 인상 이후로 2년 6개월 만인 지난 9월 중순이지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를 했습니다. 이 배경과 또 시장 반응은 좀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실까요?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말 오랜만에 이제 인하를 한 셈이죠. 올릴 때는 매우 급속하게 빠르게 올려서 모두 힘들게 했는데 내릴 때는 굉장히 뜸을 많이 들였습니다. 제가 이 톡에서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고 금년에 최소 한 번은 내린다는데 일단 내렸고요. 예.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0.5%포인트 좀 큰 폭이었었죠. 그래서 올릴 때도 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내릴 때도 빅컷을 해서 0.5%포인트 한꺼번에 내렸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최고 금리는 한 5% 수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배경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물가 상승률이 2%대에서 좀 안정적이다. 그 목표치가 이제 2%대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 중요한 건 이제 고용률입니다. 취업이죠. 어느 정도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가 그런 문제인데 그래서 첫 번째는 물가 상승률이 안정적이고 두 번째는 이제 고용률이 다소 둔화되고 있다. 아마 이런 상황에서 0.5%포인트를 인한 것으로 보이고요. 방금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시장의 반응이 약간 좀 달랐었습니다. 되게 이제 금리를 내리게 되면은 주가가 올라가고 해당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반대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반응이라는 게 이제 즉각적인 반응도 있고 시차가 이제 있는데요. 그 통화 정책은 이제 시차가 또 중요하죠.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근데 오히려 이제 주가가 떨어지고 내려가고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국채 금리도 또 올라가게 되는 약간 이제 그런 반응이었었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경제적으로 해석하기는 좀 어렵고요. 최근 들어서는 비경제적인 다시 말씀드린 경제 외적인 요인들이 너무 지나치게 경제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경제 외적인 거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동맹 가치라든지 경제 안보라든지 최근에 이제 중동 전쟁 사태라든지 이런 경제 외적인 요인들이 경제적인 의사 결정 과정에 매우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경제 안보는 저는 정말 이거는 경제적인 이슈를 안보와 연계시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인 의사 결정 과정에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했는데 사실 이 금리 인하라는 게 결국은 앞으로는 좀 시장이 어려워질 거야. 그런 신호탄이라고 해서 주가가 막 쫙 빠졌다가 그렇습니다. 다시 쭉 올라가면서 또 고용률 지표 나오는데 고용률이 굉장히 좋다고 나와서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파월이 나와서 이제 다시는 안 올린다 뭐 이런 뉘앙스를 자꾸 풍기더라고요. 안 내린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금리 인하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보고서나 뉴스를 들여다보면 어떤 뉴스들은 금리를 더 내려야 되고 어떤 뉴스들은 내리지 않아도 된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고용률이 견조하면 내릴 필요가 별로 없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이제 인플레이션에 또 함정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 플러스 경제 외적인 요인들이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요약합니다. 너무 전쟁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분쟁도 많이 나고. 근데 또 미국과 다르게 중국하고 일본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지속적으로 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근에 좀 정책적인 변화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보면 이제 미국은 22년이죠. 금리를 지속이 올렸는데 중국은 지난해 2003년도에 이제 엔데믹이 되면서 그 이후에도 금리를 내렸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금리가 아니고 대개 지급 준비율입니다. 금융시장, 자본시장이 아직 자율화가 덜 되기 때문에 금리 기능이 좀 약하죠. 그래서 통화량을 많이 공급하는가 공급하지 않는가인데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도 많이 사용해왔던 지급 준비율이죠.
지급 준비를 낮추게 되면은 금융기관들이 통화를 더 이렇게 공급할 수 있고 그렇죠. 쉽게 말씀드린 신용 공급이라 그러죠. 그 지급률을 올리게 되면 그 반대가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지급 준비를 낮추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그 구체적인 수치를 보니까 20% 가량 20% 수준이었던 지급 준비율을 최근에 또 낮추어 가지고 6.6%입니다. 평균적으로. 많이 낮췄네. 예. 예. 거의 돈을 막 풀고 있네요. 막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중국은 뭐 지난해만 경기 하더라도 침체죠. 경기 침체 아닙니까? 네. 가장 큰 이유는 소비의 둔화입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일부 지역을 봉쇄한다든지 생산활동 하지 마 이래 되니까 소득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계속 돈을 아무리 풀어도 사람들 주머니에 돈이 맞습니다. 없군요. 돈이 없죠. 예. 일본은요?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엔화의 가치가 어땠습니까? 많이 떨어졌죠. 확 떨어진 정도가 아니고 뭐 거의 바닥이었었죠. 예. 예, 연 달러 환율이 140, 150까지 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한국 분들이 일본에 많이 여행 가시기도 하고. 예. 근데 지난 8월달에 소폭 조금 올렸어요. 조금 올렸어요. 예. 현재 0.25%입니다. 그래도 매우 낮죠. 0.25%요. 예, 한국이 얼마입니까? 3.5고. 예, 3.5도 예. 지금 많은데. 그렇죠. 예. 야, 0.25요. 25. 예, 와. 거의 제로 금리에서 소폭 올렸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일본은 너무 또 낮으니까 네. 어떻습니까? 통화 가치가 너무 떨어지니까 수입되는 상품의 가격이 또 올라가는 그런 부작용이 있죠. 그래서 네, 약간 네. 올렸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미국은 금리를 이제 올렸다가 낮추는 추세에 있고 중국과 일본은 계속해서 완화적인 정책을 하고 그러면은 있는 그런 앞으로도 상황입니다. 중국이나 일본은 올릴 수 있는 여지는 아예 없는 겁니까? 한 번 올렸다가 지난번에 한번 진짜 일본의 증시가 확 꺾이는 게 맞습니다. 완전 그 이야기를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뒤에 또 나올 수 있는데요. 네. 예, 일본은 어떻게 보면은 예전부터 좀 금리가 낮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소폭 올리는 것도 그래서 충격이 너무 크더라고요. 큽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금리를 퍼센트로 표시 안 하고 BP, 베이시스 포인트를 해가지고 100분의 1%를 BP로 표시합니다. 네네. 그래 되면은 0.25%를 BP로 표시하면 25가 되거든요. 네네. 예, 왜냐하면 워낙 중요하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예, 0.1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당분간 그 중국하고 일본은 현재와 같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지금 미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를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경제 안보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정말 불안합니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아예 상수가 돼 가지고 그렇죠. 예. 근데 예. 이제 중동이 예. 오늘 아침에도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 뭐 거의 다시 뭐 5차, 6차 중동 전쟁 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최근 중동 사태도 좀 불안해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이틀 전인가요 뉴스를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마 중동 사태가 더 심화 악화되어지면은 지금 현재 유가가 그 70에서 80 정도 배다. 네. 그 정도로 상당히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 이게 짧은 기간에 그러니까 10년 만에 올라가면 또 별 문제가 아닌데 짧은 네. 기간에 배럴당 200달러가 되지 않을까. 그럼 2배 이상 오르는 겁니까? 3배까지 올라가죠.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특히 비산유국가, 산유국가도 힘들고요. 네네. 비산유국가는 더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 글로벌 경제 매우 힘들어지는데 그런 상황이 저는 초래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고 이미 저희들이 70년대 오일 쇼크를 한번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가 3배 이상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방금 우리 김정은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외적인 요인들, 전쟁이라든지 이런 요인들이 워낙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미국 금리 인하의 긍정적인 효과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그래서 한국 경제는 좀 어떻겠습니까? 한국 경제는 그 사실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은데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가계 부채의 문제, 부동산 문제. 심각하죠. 그래서 미국에서 금리를 내리게 되면 한국 경제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가능성은 좀 높지 않습니까? 네. 가능성은 높은데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지금. 차이도 나고 있고요. 그 가계 부채 문제, 부동산 문제 때문에 금리를 내리게 되면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분명히 부동산 시장이 또 출렁이겠죠. 맞습니다. 예. 예, 그런 이유들 때문에 좀 주저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 내리긴 좀 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이제 중동 사태와 말씀 연계할 수 있는 게 아까 경제안보의 문제죠. 저는 사실 경제안보 문제는 그 미국과 그 중국이 좀 풀어줘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 미국과 중국은 좀 오늘 또 주제가 G3 국가 중에 핵심적인 국가 아닙니까? 네네. 경제 두 대국들이고 미국은 대국 플러스 강국의 영향력을 갖고 있고 이 두 나라가 상호 경제 안보 개념을 도입해서 서로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 옆에 있는 다른 국가들 특히 작은 국가들한테는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되지 않으면은 어떤 경제 정책을 하더라도 그 효과가 상당히 미미하거나 상쇄돼 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미국의 금리나 효과가 한국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 내려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뭐 지론이 있고 그렇죠. 또 앞으로 또 여차하면 또 만약에 올리지는 않겠죠? 어떻게 보세요?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올리기는 어려울 것 좀 전에 같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용률이 약간 이제 변동성이 있거든요. 네네. 이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 시장은 상대적으로 제가 보건대는 이 금리 변화에 따라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물가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취업도 마찬가지고, 소비의 투자도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 5.5에서 최고 금리가 5% 떨어지는데 5%도 역사적으로 바라보면 상당히 높은 금리 수준이죠. 예. 미국도 0.25에서 5%까지 매우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예. 최근에 이제 수출이 잘 돼가지고 예. 무역 수지가 흑자인데 예. OECD는 계속 우리나라 경제 성장 전망치나 여러 가지 전망치들을 좀 낮게 보고 있습니다. 살짝 낮추었죠. 예. 예. 그런 겁니까? 계속 떨어뜨려서 예. 왜 그럴까요? 한 몇 달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경제 성장률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소비, 투자, 네. 수출, 뭐 정부 부분의 정부 지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수출 부분이 상대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소비보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회복되지 않는 한 어떤 나라들도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어떤 나라들도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한국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어떻습니까? 소비 여력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 거죠. 네. 이전 부담이 많으니까. 진짜 한 8시, 9시에 나가면 예. 사람이 없어요. 예. 뭐 밥집들, 식당, 뭐 사업시장 다 문 닫죠. 아니 문이 다 열려 있는데 네. 어디 저렇게 손님이 없어서 어떡하나.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예. 옛날에 진짜 줄 섰던 집들도 예. 지금은 뭐 한두 테이블 있을까 말까 할 예. 정도로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주머니에 돈이 없는 거죠. 소비.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자 부담이 많아지니까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 주류고 소상공인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수출이 잘 되는 것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고 이런 중소 내지는 소상공인은 수출에 간접적인 효과가 주어져야 되는데 네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소비가 아직 회복이 안 되니까 힘들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수출이 주도하는 그런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 보다는 소비가 기여하는 마이너스 효과가 더 크다 이거죠. 네네. 예,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난달에 말씀드렸었는데 정부의 재정 정책 능력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계 부채도 증가했었지만은 정부 부채도 최근에 많이 증가했습니다. 많이 증가했죠. 예. 그럼 정부가 부채가 없고 재원이 충분해야 필요한 경우에 재정 지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떨어지니까 OECD가 바라볼 때는 여차하면 한국 그 경제 성장률이 더 낮아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보건대는 살짝 뭐 크게는 아니고 0.1%포인트죠. 이렇게 낮추었었고요. 더 어떻게 주목한 것은 OECD 같은 경우는 일본의 경제 성장률을 대폭 낮추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소비 여력이 일본 사람 더 없다는 얘기네요. 더 없고. 왜냐하면 장기 침체로 돼 있고요. 예. 더 그리고 없고요. 사실 뭐 그렇게까지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맞습니다. 그죠? 예. 외국 나가지도 못해요. 지금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예. 원달러, N달러 환율이 너무 맞습니다. 높아가지고. 예. 예, 일본 같은 경우는 0.5%가 그 지난번에 이제 전망치였는데 예. 수정 전망치에서는 0.5%가 0.1%로서 크게 하락했어요. 와, 많이 떨어졌네요. 0.1%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 그 일본이 우리하고 그래도 교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하고 교육을 잘 돼야 우리도 유리하거든요. 네네.
수출 수입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런데 중국도 보면은 지금 OECD가 이제 똑같이 유지를 했습니다. 4.9%로서 미국도. 근데 일본은 많이 떨어뜨렸거든요. 한국은 살짝 떨어뜨리고. 우리나라는 얼마에서 얼마까지? 우리는 2.6에서 2.5죠. 네네. 이미 이제 그 한국에 있는 기관들도 약간 떨어뜨렸었는데 제가 보건대는 이제 고금리 지속에 따라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PF 대출 부실 확산이라든지 소비를 둔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잘 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나마 그걸로 버티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일본은 0.5에서 0.1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심각하네. 예.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산대 경제학부 김영재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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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내일 한글날입니다.